안녕하세요.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인생 수업입니다. 제가 인생 수업은 스튜디오 엄나잇을 처음 시작할 때 선택했던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가 지었고 류시아 씨가 옮긴 이 책은 일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마지막 인생 수업.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는가?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는가?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했던 시점은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는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적어도 공간적인 제약은 받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런 비대면의 시절에 이 책을 또 읽게 되니까 기분이 또 다릅니다.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은이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분입니다. 1926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다른 두 자매를 바라보며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그녀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다. 스위스 시골에서 자란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일찍 생각하게 되었다. 공포에 직면하여 죽기 전 그 남자는 이웃의 아이들을 그의 방으로 불러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장을 꾸려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경험은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큰 자부심이자 기쁨으로 남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폴란드 마이데넥 유대인 수용소에서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쭈리히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녀는 미국인 의사와 결혼하면서 뉴욕으로 이주한다. 이후 뉴욕, 시카고 등지의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는데 의료진이 환자의 심박수, 심전도, 폐기능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앞장서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어떻게 죽느냐는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녀가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써낸 죽음의 순간. 이 책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 이후 20여 권의 중요한 저서들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름을 받는 정신의학자가 된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여성으로 기록된다. 말년에 이르러 온몸이 마비되며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한 엘리자베스는 70세가 되던 해에 쓴 자서전 생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그녀는 죽음에 관한 최초의 학문적 정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비할 바 없이 귀한 가르침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다. 인생 수업. 이것은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얻은 인생의 진실들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마지막 저서로 그녀는 2004년 8월 24일 눈을 감았다. 지은이 데이비드 캐슬러, 미국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내며 인생 수업과 슬픔에 대하여를 펴냈다. 데이비드는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 세운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도 봉사하며 호스피스의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 책은 마더 테레사의 찬사를 받으며 영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남미 등지에서 번역되었다. 현재는 시트러스 밸리 헬스 파트너스 의료원 원장을 맡아 가정 및 병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네, 이 책이 2008년도, 제가 구매했던 게 2008년도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절판 도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움과 깨달음의 책.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책을 조금 함께 나눌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다. 삶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두 사람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수업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살아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지구로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허락된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집에서 신에게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나비처럼 떠날 수 있고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들은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 등이다. 나아가 이 수업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것이 이 수업의 완성이다. 그 나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모습을 바꿔가며 배움을 계속하는 존재인가.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뛰어나다. 그들은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경고가 아닌 자신들의 육성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일깨운다. 때로 부조리하고 하찮고 무의미한 것 투성이인 이 삶에서 추구할 것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즐겁지 않은데도 웃고 본질에 가닿지 않으면서도 화를 내고 황홀하지 않은데도 새벽을 맞이한다. 가슴이 맞닿지 않는데도 관계를 맺고 절망적이지만 밥을 먹는다.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이 책 속의 숱한 등장인물들의 말을 빌리면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이다. 그것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최상의 것을 배우는 일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우리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일깨운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그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꿔놓은 여인. 삶과 죽음에 관한 한 모든 이들의 교사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그렇게 말했다. 악기를 배웠더라면 연주하고 노래할 텐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비록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그녀로 인해 더 나은 곳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을 바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슴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의사이며 사상가였다. 10여 년 전 미국 보스턴에서 그녀의 강연을 들은 뒤 나는 한 시대를 연 그녀의 대표작 죽음의 순간을 들고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나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누구나 말하듯이 그녀를 만나면 그녀의 눈에 담긴 아름다움에 감명받는다. 색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눈에서 나오는 빛이 그렇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수한 인간만이 가진 흔치 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과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것에 이끌린다. 엘리자베스는 말한다.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고. 태양이 밖에 있을 때는 반짝이고 빛이 나지만 어둠이 드리울 때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의 빛에서 나타난다. 폭풍으로부터 골짜기들을 보호해야만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폭풍으로 인해 생겨난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을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맨 이들이다. 그들은 동정심과 따뜻함,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그 삶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기러기들은 언제 태양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은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어떻게 할까? 인간의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한 여성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해당된다. 그러므로 너무 늦을 때까지 삶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2004년 8월 78세의 나이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렇게 은하수로 춤추러 떠났다.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화두로 삼은 연구자답게 그녀의 장례식 또한 독특했다. 가족적으로 치러진 고별식은 흑인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곡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유대교 랍비를 비롯해 아메리카 원주민 치료사, 티베트 불교 림포체 등 평소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성직자들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을 축복했다. 의식의 절정은 그녀의 두 자녀가 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였다. 상자 안에서 한 마리의 호랑나비가 날아올랐다. 동시에 참석자들이 미리 받은 종이 봉투에서도 수많은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를 펄럭이며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가 가진 사상의 상징이었던 나비. 그 나비가 펄럭이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드디어 번데기에서 부하해 나비가 되어 죽음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계에 태어났음을. 그녀가 나비의 수수께끼에 빠진 것은
소녀 시절 자원봉사자로 폴란드 마이덴에게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수용소 내부 벽에는 곳곳에 손톱이나 돌 조각으로 새긴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왜 나비일까? 그녀는 무척 궁금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그로부터 20해가 흘러 스위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뉴욕과 시카고 대학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다. 스스로도 유체 이탈 등 다양한 신비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인간의 몸은 나비가 날아오르는 번데기처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임을 확신하게 이르렀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그녀처럼 영혼의 영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 인생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나는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다.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 말이다.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고, 아직까지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음미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사한다.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엔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였는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였는가?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옹기니 류시와 씨의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행복하라는 숙제만 있는 인생 수업,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챕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두 번째 챕터,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 챕터,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네 번째 챕터, 상실과 이별의 수업.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다섯 번째 챕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라.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 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챕터,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7번째 챕터. 영원과 하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네, 제가 책을 읽을 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참 많이 치고요. 그리고 아래를 접고 위를 접고 책을 아예 반을 접는 경우도 많은데 인생 수업 이 책은 책 표지는 뜯어졌고 정말 거의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참 많은데요. 이 챕터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어야 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일하는 법은 알지만 존재하는 법은 잘 모릅니다. 8번째 챕터.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네, 이 챕터는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인내는 가장 힘든 배움, 아마도 가장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 배움일 것입니다. 인내가 주는 한 가지 배움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한동안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일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인내심은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는 데 걸리는 1분, 2분, 그런 작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삶의 더 큰 도전들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튼튼한 근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일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깨어나 또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 사용하지 않는 근육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람 시계를 맞추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후에서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챕터, 용서와 치유의 시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서지기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10번째 챕터.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간절히 원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